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지면 없어질 방송 나는 꼽살이다 8회. 점점 우리 입에 물이 오르는 두띠리 우띠리 우석훈 인사하세요. 다시 처음 거로 가겠습니다. 파리 10대학 출신의 C급 경제학자 우석훈이고요. 요즘 선띠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뭐 선띠리야 우띠리지. 우띠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헷갈리고 있어. 자, 그러면 우띠리 형님 선띠리는 우띠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 저도 뭐 좀 멋있는 걸로 다시 돌아가죠. 기득권의 길을 포기하고 99%의 친구로 돌아온, 특히 오늘은 1% 삼성공화국의 저격수 새검민당 당수 선대입니다. 네, 일명 선띠리입니다. 그래, 우리 박사들을 이렇게 내가 띨띠리들이라고 놀리는 게 사람들이 속 시원하대. 왜냐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너무 잘난 척하잖아. 그래서 했어요, 제가요. 아이 시끄러워요. 자, 저는 잘난 척한 적도 없는데. 아이 시끄럽고요. 자, 용띠리 김용민. 예, 안녕하십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떤 교수가 굉장히 책을 어렵게 썼어요. 어렵게 썼는데 누군가 그 책의 내용을 마스터해버린 거예요. 그날 밤 소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나의 어려운 말을 해석하다니. 그러니까 남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야 내가 되는데. 지적 우월감을 느낄 때 그때 쾌감을 느끼는데 내 말을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가 이 모양이라고. 저 박사들이 참 책임이 크다는 거죠. 아니, 근데 너무 어려운 말들만 해서. 선대인 소장 또 우석훈 박사 두 분은 아주 글을 쉽게 쓰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긴 해도 지금 뭐 이 상태로 온 거는 두 분의 책임도 있고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책임도 있는데 난 기쁜 게 우리 두 박사가 말이지 요번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뭐 큰 토론을 했어요? 예, 지난 일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에 걸쳐서 끝장 토론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이 제 시각이었고 어떤 시각이 이제 공무원 시각이었고 그런 거를 이제 시장님이 좀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긴 시간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시장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 저 두 분의 마음도 시장님이 읽고 그랬는지. 그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가 문제인지 어떤 생각하는지 서로 알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정책을 좀 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정도는 공감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우딜 우석훈 박사께서는 늘 토건족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수긍하시던가요? 어느 정도는 이제 대놓고 뭐 그렇게 말하기 좀 그러니까. 아니 왜 신문에다가 또는 우리 방송에서 우석훈 박사가 저 가락시장, 종상향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박원순 시장님이 다시 바라봐야 된다. 거기 재건축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얘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 한 건만 가지고 그렇게 그 공무원들하고요 전문가가 모여서 길게 서울시에서 논의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장님, 부시장님 다 모시고 양쪽 다 모여서 얘기는 길게 했고요. 행정이라는 게 단번에 바뀌긴 어려우니까 이제 조금씩 차이를 줄여나가는 시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우 박사님이 글은 상당히 아프게 쓰셨던데 그 자리 가니까 되게 점잖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착한 척 하는 거야? 제가 배운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제가 막 목소리 올리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건 이런 거였어요. 원래부터 시장님 선의는 제가 의심하지 않았고 그날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확인했는데 다만 이제 관료들이 걱정스러운 거죠. 특히 이제 그날 주택정책실장이라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브리핑한 내용을 쭉 보니까 건설업체나 기득권 언론의 그 시각을 많이 닮아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게 좀 걱정이죠.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한테 계속 쓴소리를 할 겁니다. 시장님이 진짜 성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럼. 그런데 시장님의 판단에 상시적으로 이 공무원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다른 시각, 정보 이런 걸 좀 꾸준히 가능하면 기회 되면 좀 알려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죠. 어쨌든 제가 그 앞으로 만들 정권이나 정부가 시민의 정부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늘 맞는 판단을 하거나 늘 최적적인 행정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공론화 과정, 특히 시민들과의 많은 논쟁이나 논의를 거쳐가지고서 고쳐나갈 수 있는 절차를 연다라는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뭐 누구든 정치인들이든 뭐 시장님이든 또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경제의 전문가들이든
함께 터놓고 얘기하고 밝아지는 세상 쪽으로 함께 나가는 거죠. 그게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바고. 시장님이 하여튼 뭐 귀는 확실히 열려 있으신 분 같아요, 보니까. 댁들 띨띨이를 데리고 얘기를 했을 정도면 뭐 말다 했지 뭐. 아, 거기서도 선대인 개개개 해가지고서 자르고 싶었던 걸 제가 참느라고. 사회 보시는 분이 잘랐습니다. 네. 저는 순학질 누나 김미화고요. 이번 한 주도 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리 용띠리 김용민은 뭐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 예, 오늘 녹음하는 날로부터 그 다음 날에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 낙검수 팀들이? 예, 김어준 총수하고 저 주진우 기자하고. 종합 검진 맞는구나. 다들 맛이 갔어요 지금. 예. 저는 받기 엄청 힘든데. 글쎄 말이에요. 엄청까지는 아니고요. 예. 왜 변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예. 저도 2달 전에 다 했어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예. 하여간 8월 중순에 정봉주 의원 대법원 판결일이 잡혔다가 이제 미뤄졌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9월, 10월에는 서울시장 재보선이 있었죠. 11월에는 또 12월에는 공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정봉주 의원 입감이 되고. 4개월을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왔습니다. 맞아. 진짜 안 쓰러진 거 보면은 예. 정말 용하고요. 안 쓰러진 것보다는 살 안 빠진 거 보면 용하다. 아니 그러니까 영들이 지금 살 빠졌어요. 부은 거야? 예. 아니 얼굴색이 그래도 많이 돌아왔잖아요. 예. 그때보다는. 뭐, 얼마 전에 보면 이렇게 막 눈이 계속 감겨 있는 상태. 예. 하여간 저희가 건강이 심대한 위기를 만난 것 같아서 예. 공지영 씨가 강제로. 좋은 누나들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지영누님 만세. 아 진짜 예. 고맙다. 그래서 이제 아유, 언니 고마워요 진짜. 대장 내시경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 대장 내시경 받으면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그거 힘드는데 왜냐면 그 저기 그것도 하니까 그렇고, 수면 내시경 하니까. 내시경 할 때 수면을 못하지. 하면은 돌아올 때 예. 수면이 덜 깼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괜찮다고 하다가 운전하면은 예. 사고 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도 그래서 많이 그래요? 있다고. 예. 누나도 대장 졸리니까 내시경 그 해봤잖아요. 예. 그거 위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을 한꺼번에 위아래를 이렇게 쑤신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제 수면 내시경 한다. 근데 그 전에 물을 엄청나게 1리터 정도 먹는. 그러니까 약수통으로 한 통을 먹어야 돼. 예. 그래서 내가 누나가 알려줄게. 물 말고 포카리 스웨트를 먹으라는 거야. 아. 그럼 그게 이온 음료라 빨리 먹기도 좋고, 그러니까 약에다가 그걸 타라는 거야. 뭘 받았어요? 예? 그거 안 받았어? 대장 내시경 예, 하는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분마다 한 번씩 처먹으라고. 그거야. 거기다 물을 타지 말고 그런 이온 음료를 타라 말이야. 어. 그러면 먹기가 쉬운데 우리는 꾸역꾸역 이제 물을 약수통을 하나를 먹어야 되니까 진짜 처음엔 좀 먹었어요. 남편과 함께 뭐 얘기하면서. 근데 진짜 20분마다 한 번씩 이거 나중에는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쫙쫙 뽑으면서 이걸 먹어야 되니까 고통스러운데 네. 문제는 사람들이 꾀를 부린다는 거지. 그걸 다 먹고 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안 먹고 가는 거야. 예.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찍 조사하는데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칸막이가 딱 쳐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이렇게 칸막이를 칙 열는 순간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착 하더니 김미화 씨 조사 다 끝났고요. 뭐 괜찮습니다. 다 깨끗하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근데 옆에 다시 이렇게 칸막이를 칙 여는 소리가 나. 옆에 어떤 한 60대 아주머니가 누워 계셨어. 근데 그분이 저기요 김명자 씨 똥이 꽉 차서 조사 못했습니다.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기절하더라고. 그걸 또 먹어야 되는 거야. 포카리 스웨트 얘기하니까 포카리 스웨트 3분의 2, 보드카 3분의 1 흔들잖아요. 그 우리가 뿅가리 스웨트라고 불렀거든요. 진짜? 그거 마시면은 금방 취해요. 회사 다닐 때 퇴근하면은 술 마실 수도 없고 피곤하니까 그때 뽕가리 스웨트 많이 먹었죠. 어찌됐건 잘 조사 받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김총수가 좀 걱정이에요. 왜? 침도 아주 아니 가을에 안 그래도 하고. 한번 쓰러졌었. 쓰러졌다기보다는 그 호텔 로비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딱 무릎을 꿇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B급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조심해야 돼. 예.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건강들 잘 챙겨야죠.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공약이라도 해드릴까 봐요, 진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돈봉투 사건. 과거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돌았다고 고승덕 의원이 폭로했습니다. 봉투가 한 번 왔었습니다. 액수는 300만 원이에요. 그건 제가 밝혔습니다. 고승덕 의원이 돈봉투를 받은 건 지난 2008년
현 국회의장인 박희태 후보가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때 일이라고 복수의 한나라당 인사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박희태 국회의장의 반응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나하고는 관계없이 나는 언론 보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8일 고승덕 의원은 오늘 오후 2시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특정인 형사 문제로 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었고 또 현재 진행되는 상황 당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감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승덕 의원실 관계자들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의원실 인턴 여비서에게 누군가 돈 봉투를 전달했고 봉투를 열어본 고 의원이 박희태 후보 측 관계자의 명함을 확인한 뒤 봉투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안병용 당협위원장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돈 봉투를 준 사실이 절대로 없습니다. 고승덕 의원실로부터 돈 봉투를 돌려받은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명진 씨도 자신은 돈 전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승덕 의원이 300만 원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뒤에 무슨 노란 봉투가 뭐 가득 차 있었더라. 쇼핑백에 막 그런 것까지 막 폭로하고 이래가지고 뭐 난리가 난 상황에 또 통합민주당? 거기서도 민주통합당. 통합민주통합당이네. 이게 헷갈려요. 자기 이름을 또 바꾸니까. 거기서도 뭐 돈봉투 살포가 이루어졌다. 영남권의 핵심 간부가 얘기를 했대. 그래서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기자가 이걸 오늘 기사가 났어요? 오늘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건 뭐 저는 막 보고 왔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참 이 정치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저는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으로 제일 재밌게 들었던 거는요. 김상건 교육감이 보궐로 될 때 있었잖아요. 그 한나라당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 큰 선거들이 있어가지고서 우리가 이번에 돈을 못 썼다. 그래서 김상근 교육감이 된 거지. 이 양반이 절대 잘나서 된 거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돈이 도는 건 당연하고 그 중간에 이제 낀 작은 선거들은 미처 돈을 못 풀어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돈 없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조직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아니 우리 선띠리도 그 미디어 오늘에 있었으니까 예전에 미디어 다음. 미디어 다음이구나. 네, 다음하고 오늘은 다른 거야. 근데 거기서 이런 소스를 예전에 왜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뭐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얘기한다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하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기자들이 알고 있었는데도 이런 얘기를 안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상화되고 한국의 정치 문화처럼 이렇게 여겨져 버리니까 문제의식을 잘 못 갖는 거고 한편으로는 정색하고 취재하려고 그러면 그게 또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팩트 자체가 잘 안 나오는 물증은 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딱 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고승덕 의원이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거를 발표를 하고 지금 왜 터져 나오나. 지금 대학생들이 말이에요. 150학교가 그렇죠. 지금 시국 선언을 하고 디도스에 대해서 밝혀라. 선관위에서 이거 부정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이제 크고 또 뭐 민주통합당 쪽에서 이제 경선 개방을 했잖아요. 흥행몰이도 하고 뭐 그런 이슈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묻히는 감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묻히는 게 두려운 거지. 저는 경제 쪽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정치 이야기를 좀 하면 저도 한때 이제 정치부 기자였으니까 저는 2004년이 약간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려운 용어다. 오버랩. 이 정도는 다 이해해. 2004년에 탄핵 열풍 불면서 역풍이 좀 불었잖아요. 한나라당 쪽으로. 그러면서 원래 최병렬 체제 또 그다음에 이제 560 인사 부패 인사 막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오세훈이니 뭐 이런 양반들이 뭐 총선 불출마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박근혜가 딱 나와서 천막 당사 치고 쇄신하겠다 막 이래서 사실은 2004년 총선 때 처음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뭐 한나라당 완전히 무너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선전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나라당에서 저렇게 돈봉투 사건이 있으니까 뭐 부패한 당, 차떼기 당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거치면은 방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총선 앞두고 분란을 겪는 것처럼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쇄신하는 모습을 내면 한나라당 또 한번 믿어보자, 박근혜 한번 또 믿어보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물로 허물을 덮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그렇죠. 저 선띠리가 참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내가 방송 프로그램 CBS에서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선점 프레임. 선점. 그러니까 모든 얘기, 이슈를 선점한다 이거야. 이게 중요하다. 예전에 우리 각하가 뽑힐 때를 생각을 해봐라. 이명박 때 뭐 정동영 이렇게 누가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이명박 때 박근혜로 생각하지. 그렇죠. 정동영 씨하고 좀 싸웠나? 뭐 사람들이 기억이 없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이슈를 선점했다는 거지. 나쁜 뉴스라도. 그렇죠. 그때 BBK 얘기 나왔지, 뭐 다스 얘기 나왔지, 그 이명박 씨 자녀들 위장 취업. 그런 일이 계속해서 터져 나왔어도 당선이 됐다. 하긴 정치라는 게 신기한 게요. 욕이라도 먹고 있어야 되는 거더라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먹으면 다행이지만 욕도 안 먹으면은 진짜 사람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패에서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포장이 됐던 이렇게 쇄신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면 그건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뭐 비대위 오늘 뭐 김종인 전 수석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공천 못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김종인 이꼴 비대위 이꼴 뭐 박근혜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옛날 사람들은 부패한 낡은 친이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서 결국 이제 총선 때 박근혜가 쇄신의 모습을 가지고 총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이 사실 좀 들더라고요. 지금 한나라당이 그 비대위 얘기했지만은 비대위가 참 이름이 웃겨. 비대위의 대변인은 그다음에 이계진 씨는 소변인은 그렇게 이름이 왜 이렇게 하수야다. 좀 위쪽으로 올라오셔야지. 그래서 어찌 됐건 이제 기자들 하는 얘기는 그런 이슈들을 용광로에 넣고 막 섞어 놓으면 지금은 우리 선띠리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한나라당이 부패하고 자기 치부를 내보이고 뭐 돈봉투 이런 나쁜 놈들 막 떠들다가 총선까지는 가다가 대선쯤 되면은 이거는 박근혜의 인정받을 만한 이 리더십이네 이렇게 딱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한나라당이요 욕먹는데 맷집은 끝내주거든요. 맞다가 회심의 일타 이런 건 잘하더라고요. 일단 기대 수준이 높지가 않잖아. 원래 쓰는 당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좀 잘하면은 사실 이 기회에 변화가 올 텐데 밑바닥을 보면은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민주통합당 개방 경선에서 77만 명 정도 이렇게 등록을 했잖아요. 거의 80만 명.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2.6 저 서울시장 선거 거치면서 투표 참여해보니까 바뀌더라. 그러니까 이제는 뭐 기회만 생기면 찍으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주류 언론에서 뭐 민주당 쪽의 경선은 뭐 다루지도 않고 하니까. 그래도 뭐 KBS, MBC 전부 다 중계 안 한다는 거 보고서 좀 놀랐어요. 이게 중계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손바닥 TV에서 9분 모셔다가 그 얘기를 오후까지 이상호 기자랑 제가 하다 나왔는데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8분이 나온다고 하셨고 이상호 기자가 이제 진행을 하고 제가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MBC 사장님이 아직 허가가 안 난 거 보고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꼼수다 팀들이 있으니까 꼼수다 거의 다 지금 그분들 다 인터뷰한 거 아니야? 예. 4분을 인터뷰했고 5분은 3분씩 인터뷰 멘트를 따왔습니다. 잘했네. 그래서 꼼수다에서 그래서 화요일쯤 저녁에 생중계하면서 전체 토론을 한번 만들려고 했었는데 약간 MBC 사장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없고. 손바닥 TV도 안 된다. 인터넷 방송도 안 된다. 이유는 뭐냐면은 MBC에서 거기다 자회사잖아. 안 하기로 했는데 딴 데서 하면은 내가 뭐가 되냐. 거기 윗분이 다 사장님이 다 사바사바. 아니 우리 이 지점에서 김미화 누님과 김재철 사장의 그때 일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김재철 사장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가지고 나한테 MBC에 좋은 프로그램 많으니까 요거 말고 다른 프로 어디든 뭐 고르면 제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해놓고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만난 적은 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만나서 뭐 사장님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 그러면.
말이 안 돼. 1층에서까지 계속해서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MBC에 좋은 프로그램 많이 있는 거는 알지. 그러나 시사 프로그램은 왜 안 되고 다른 프로는 왜 되냐.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그럼 9시 뉴스를 달라고 그러셨죠. 그럴 걸. 아니 그 시사 프로그램은 안 된대잖아. 뉴스는 시사 아니잖아요. 시사지. 아니 시사하고 좀 달라요. 카테고리가. 보도국이에요. 네, 근데 뉴스 나도 라디오 뉴스니까 어차피. 아니 그래도 TV에 9시 뉴스 앵커 딱 달라고 그랬으면. 그거만 하지 말래. 얼굴이 돼? 내가 앵커가? 누나 얼굴 안 되면 누가 돼 여기서 지금. 누님 얼굴 돼요. 그래. 그 실제로 보면. 와 돼요. 하여튼 압으로 먹고 살아. 계속 이렇게 살래. 어찌됐건 그래. 다 위에 줄 서게 하고 눈치 보고 이런 상황에. 기쁜 소식은 그것밖에 없네. 우리 우석훈 집에서 쥐 잡았다는 얘기. 과메기 먹었던 고양이 있죠. 그 영포라인 고양이, 비싼 고양이. 속이 안 좋아서 이제 수술을 크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고양이가 경계를 못했더니 쥐가 들어서 그동안에 하수 관을 뚫어놨어요. 요새 고양이는 쥐도 안 잡는데 그건 잡았네 그래도. 예전에까지 잡았는데 수술 중이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내내 이제 못 잡아서 세스코를 불렀어요. 세스코가 지난주에 약을 치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이제 겨우 잡았는데 약을 한 통을 다 먹고도 얘가 너무 뚱뚱한 고양이라서. 뚱뚱한 쥐라서. 네, 너무 잘 먹고 뚱뚱한 쥐라서. 네, 산쥐라서. 아직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끈끈이에 양쪽으로 붙여가지고서 겨우 잡았거든요. 요즘 보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완전히 드라마예요. 우띠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랑 똑같다. 우리도 그 산 밑에 살고 있어서 쥐가 많이 있거든. 저희가 지금 산에 살잖아요. 자동차 엔진을 키면 엔진 위에다가 낙엽을 딱 깔아가지고 쥐가 있잖아. 밤에 시동 끄고 들어가잖아. 그럼 엔진이 다 타잖아. 거기 엔진 위에 낙엽을 깔고 한 살림을 차려요. 깜짝 놀라서 그게 불 붙는 거라니까. 자동차 선을 다 갉아먹어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 늘 본넷들을 열고 앞에를 살펴보고 쥐 집을 이불을 청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운행을 해야 되는데 쥐약이 사실 파란 색깔이 많아. 파란색 쥐약을 우리도 이제 곳곳에 놨거든. 저희 것도 그거 썼어요. 쥐가 안 죽어요. 똥을 쌌는데 파란 똥을 쌌어. 제가 잡았던 거는 막 부르르 떨고 있는데 보통 다다음 날이면 죽는다는데 3일째인데도 아직도 하나 다 먹고도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무슨 쥐들이 아주 난리예요. 장희빈도 아니고 큰 즐겨. 근데 앞서서 우리 한나라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미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꼼수를 다 알기 때문에 이건 별로 여파가 없을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예전하고는 달라졌다라고 누나도 느끼는데 네. 트위터 안에서 또는 인터넷 안에서 막 하는 여론과 대다수의 언론들이 무엇을 다루느냐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게 조심하자. 그렇죠. 라는 거지. 민심의 큰 흐름은 정해져 있고 다만 하여튼 사람들이 그냥 다 알아챌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이렇게 혁신을 게을리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제가 지난 주말에 진짜 드물게 MBC 9시 뉴스 봤는데요. 8시 뉴스로 바뀌었죠. 난 딴 나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우리나라 얘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실적 잠정 집계치를 내놨습니다. 영업이익은 5조 2천억 원으로 기존의 최고치였던 2010년 2분기 5조 100억 원을 뛰어넘었습니다. 분기별 매출도 사상 최대인 47조 원으로 지난해 매출은 164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매출 규모로 2010년보다 10조 원 이상 증가한 겁니다. 연간 영업이익도 16조 1,500억 원으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해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1등 재벌 삼성.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승승장구하고 있을까요? 지난 3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346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줄었고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 소득은 305만 원으로 3.3%나 줄어들었습니다. 가계 동향을 파악하기 시작한 2003년 이래 최악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의 경우 소득보다 지출이 57%나 많아 한 달 평균 41만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 경제가 현재 수출을 통해서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기업 경기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임금이나 가계소득으로는 본격적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대 이익을 거두는데 가계는 최악의 적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5년 사이 대기업들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매출은 209조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현대자동차, SK, LG 등도 100조 원대 매출에 진입했습니다. 10대 그룹 전체의 매출도 급증했는데 제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지난 2009년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폐지되면서 가속화됐습니다. 신석하 KDI 경제동향연구팀장. 재벌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규제를 다 풀었기 때문에 재벌들이 이제 계열사의 무분별한 확장이라든지 그 순이익 증가, 사내유보금 증가, 토지 자산의 증가라든지 주머니만 이제 불리는. 대기업의 문어발 확장이 일자리의 9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갈수록 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띠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삼성공화국에 대해서 오늘 특집으로 좀 다뤄보려고 우리가 많은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누나가 궁금한 거는 삼성이 지금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흑자를 내고 그랬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 이번에 삼성화재, 삼성생명, 삼성전자 사상 최대 매출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재벌 기업들은 돈을 억수로 벌어서 정확히 얘기하면 재벌 수출 기업들. 그렇죠. 재벌 기업도 있고 요번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화재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지금 연말 승가급 장치를 가장급은 2천만 원, 부장급 같으면 승가급만 6천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삼성에서. 네. 한 사람 연봉을 그냥 보너스로 이렇게 주는 그런 정도로 주체를 못 하는데 가계소득은 2010년 하반기부터는 계속 뒷걸음질 쳐요. 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환율 효과라는 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누님 아시죠? 다시 설명할까요?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은 수출하는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출은 잘 되죠. 그 대신에 우리는 사오는 건 비싸게 사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를 설명을 해볼게요. 벤츠가 비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벤츠 넣는 기름값이 비싸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석유와 관련된 모든 것들, 수입하는 것들. 수입은 다 비싸지는 거지. 그렇죠. 그 대신에 현대차, 소나타는 저쪽 가면은 싸지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수출은 1억 달러를 하면 1,000억 원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1,200원으로 올라버려요. 그럼 가만 앉아서 삼성전자는 매출이 1,000억이 아니라 1,200억으로 뛰어버리는 거거든. 가만 앉아서 이제 이 장사를 하는 거죠. 아니 수출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삼성공화국이다 하면은 누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주류의 생활 이것이 전부 삼성의 손바닥 위에서 우리는 사는 거다. 예를 들어보자. 대한민국이 온통 삼성. 이거는 진짜 말이 돼. 전기, 전자, 생명, 화재, 카드, 증권, 중공업, 석유화, 호텔신라, 삼성의료원, 복사지, 한솔재지, 피자 물론 그렇지. 핸드폰, 가전, 스타벅스, 커피 이거 다 삼성이거든. CGV 영화관, 아파트, 한솔, 삼성, CJ 방송, 각종 양념류, 제일제당, 이마트, 회밀이마트 얘기했던 에버랜드 거기에서 모든 경비까지. 식당밥 같은 거 다 자기네 에버랜드 쓰라고 그러지. 성균관대학교 대학생들 전부 에버랜드에서 들어와서 한다고 그랬잖아. 신라면세점, 그렇죠. 제일모직, 네이버. 요거 태생이 삼성에서 SDI. 그럼 삼성케미칼, 보강 피닉스파크? 그건 이제 보강. 홍석현 회장 저 동생. 신문, 중앙, 동아. 다 삼성 신세계백화점 아까 했나? 제약 없는 게 뭐야? 삼성이. 거의 없죠. 거기다가 최근에는 국방산업에 들어오려고 해요. 아, 그래 맞아. 그래서 지금 국방전산하든 일반인에 공개하지 않는 비행기라든가 항공 정보들 있잖아요. 그걸 전부 삼성으로 보내주고 그러면 삼성이 국가에서 기여하느냐 그러지 않고 우리가 힘들게 만든 파일럿들 있죠. 공군 파일럿들을 빼가는 일을 하죠.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가 나는 삼성이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왜 삼성이 이렇게 많이 벌고 사회에다가 물론 장학금도 주고 혜택도 줘. 그래서 삼성 장학생들도 무지하게 많이 지금 사회에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욕을 먹어 삼성이. 그러니까 앞으로 받는 장학금보다 뒤로 받는 장학금이 너무 많아서. 오늘 나오다가 그린피스라는 국제 환경단체에서 제일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한 국제적인 그런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잠깐 보고 나왔더니 삼성이 1위더만요. 삼성전자. 네. 그 왜냐면 백혈병 걸린 사람들 죽었잖아. 2011년 3월 31일 삼성반도체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박지연 씨의 1주기 추모 집회가 삼성 본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젊은 노동자들이 삼성 허울함에 짓밟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기자님들 또는 이 현실을 모르는 삼성 직원 여러분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씨, 당신이 만든 반도체 칩에 당신의 이름 석자 대신에 삼성의 로고가 아로 새겨져 있는 현실, 우리 핸드폰 속에 온갖 전자, 자동화 기기 속에 당신이 만든 반도체 칩이 촘촘히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글로벌 초인류 기업 삼성의 외치는 유족들의 절규. 당신네들 막내 누이 같은 노동자들이 죽어간다고요? 물론 삼성은 절대 잘못을 인정할 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직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기흥공장. 2003년 10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는 2005년 6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1년 9개월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고 황유미 씨 등 숨진 2명의 경우 반도체 세척 작업 과정에서 타르 등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 우리 유미가 살아있을 적에 내가 우리 유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병은 반드시 이 개인적인 질병이 아니고 삼성에서 일하다가 병에 걸려갖고 산재임에 틀림없다고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근로자 가운데 백혈병이나 림프종 같은 혈액암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지금까지 60여 명. 각종 암에 뇌종양과 악성 빈혈 등을 호소하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140명이 넘어 이번 판결이 삼성 반도체를 비롯한 관련 산업재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회의 모범적인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전혀 없죠. 못 해주는 거죠. 모범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난 정권 초부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이요 삼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할 때 저희도 기대를 많이 했죠. 이제 좋아질 거다. 모피아 얘기도 한번 했지만 또 다른 축이 삼성 장학생. 우린 다 그 이광재로 알고 있거든요. 오른팔 역할을 했던.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권력은 시장으로 이미 갔다라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해석을 해보니까 시장은 국가와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시장이 아니라 그건 삼성이고 권력은 이광재. 그래서 이광재도 삼성한테 기울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이광재뿐이냔 말이지. 이광재뿐만 아니고요. 검찰이라든지 다 깔려 있죠, 다. 김영철 변호사가 폭로했던. 우리 선필은 혹시 삼성에서 뭐 없었나요? 예전에 저는 없었어요. 워낙 안 들어왔구나. 누님은 관리 안 해요? 나도 일종의 문화예술계인데 없더라고. 저는 작년에 연락이 왔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삼성 내에 삼성 CEO들만 보는 인트라넷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글을 좀 올리면 우리가 좀 참고를 하겠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저는 쓰면 진짜로 써요. 그랬더니 연락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썼으면은 아마 좀 장학금 좀 받았을 것인데. 이를테면 A4 한두 장 쓰면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받았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초기에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거 좋은 보고서더라. 한번 읽어봐라. 청와대 보좌진들이나 장관들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고서들이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이 맞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지만 거기 보면 결국 이제 삼성 재벌을 위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G20 경제효과 삼성에서 24조라고 그랬는데 사실 삼성이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사업거리들을 따내기 위해서 정부한테 아부해주는요. 또 굉장히 황당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상속세를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상속세는 자기네 애들이 상속세 안 내고 싶겠죠.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내일 상속세가 있네. 애들은 재벌들만 낳냐 이거지. 거기다가 삼성경제연구소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대세 하락 없다고 밖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에서 삼성그룹 안에서 돌아다니는 건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 대세 하락 없다가 아니라
부동산 깨질 위험이 있으니 투자에 굉장히 조심하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동산 거죠. 하락 얘기하면서 진짜 놀랐던 게요. 요번에 부동산 하락하면은 저는 재벌들도 이제 꽤 피해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2008년도 이후에 삼성, 현대, 롯데 이런 데는 땅을 새로 산 게 없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삼성에서 땅 안 산다고 내부적으로 해서 안 샀고, 현대는 뭐 그렇게까지 똑똑하지 않았는데 그 현대건설을 먹으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했잖아요. 현금 땡겨 놓느라고 안 샀고, 롯데는 회장이 일본의 거품 붕괴를 한번 봤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거 오는 거다라고 해서 사실 중산층만 그 뒤에 또 쫓아가서 땅 샀지. 재벌들은 안 샀다는 거예요. 이런. 야, 진짜 미치겠죠. 우리나라 재벌 순위를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1위잖아. 2위 현재. 4위가 이재용 사장이에요. 우리나라 부자 순위로만 따지면 5위가 정의선 부회장인데, 기아, 그렇지. 몽구 아들. 정몽구 회장이 2위고, 그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5위고, 또 9위가 신동빈 회장, 10위가 신동주 부회장, 이 둘이가 형제란 말이야. 요러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뭐 현대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나란히 순위 위에 있는데 피땀 흘려서 노력한 대가냐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몽구하고 이제 정의선 경우를 예를 들면 굉장히 손쉽게 이제 장사를 하죠. 그러니까 현대에 이제 글로비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현대 계열사들이 다 물량을 몰아줘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라는 뭐 회사도 있고요. 그 사업 물량의 한 80% 정도를 거기서 받아요. 근데 이 글로비스라는 회사는 정몽구하고 정의선 부자가 대부분 그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면은 주식시장에 가서 이렇게 막 주가 사고 팔고도 안 하거든요. 공개할 의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공시 의무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정보도 이렇게 딱 틀어진 채로 자기네들 부자끼리 알짜배기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뭐 배당이익 같은 게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가만 앉아서 한 해에 50억 막 60억씩 막 벌어들이는 거예요. 현금 배당으로만. 기업이 완전 현금 인출기 비슷해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생기냐면 재벌 2세까지 지금 내려왔잖아요. 정몽구 3세. 이제 2세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3세, 이제 4세까지 지금 내려가는 판인데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거 전혀 안 물고 편법으로 이제 상속해 주려고 하는 거죠. 비상장 계열사 조그만 걸 만들어서 글로비스처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일감을 막 몰아주는 거고. 그래서 사업을 예를 들어서 600%씩 막 1년에만 50%씩 성장하고 한 몇 년 지나면은 그냥 몇천 %씩 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게 전부 다 불공정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특수한 뭐 수의계약 같은 형태로 돼 있으니까 미국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이런 독점적이거나 불공정 거래는 확실하게 까거든요. 앨론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앨론 지적 회사인데 미국에서 당시 재계순위 7위. 그 부시 대통령이 될 때 돈을 주로 이제 채무를 통해 가지고서 됐던 바라구 회사인데 여기가 분식회계를 했죠. 그러니까 분식회계라는 거는 이제 회계 장부를 조작한 거예요. 쪼개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고 살짝 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그때 회장이 선거된 거 보니까 200년인가 300년인가 선거를 받았더라고요. 맞아. 그 기억난다. 그 결국 심장마비에 돌아가셨는데 경제법에 대해서는 막 300년, 400년 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100년도 못 사는 사람한테 200년, 300년 선고하는 거는 그만큼 경각심을 가져라 이 그러니까 얘기야. 앨런 같이 큰 회사가 그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앨런 진짜 큰 데라서 망하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 똑같은 기준을 정했으면은 이건희 회장은 1000년 살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확실하게 깐다 1000년 산 다음은 징역을 1000년 산다는. 아니 구형이 1000년이면 범죄의 재질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어찌됐건 미국에서 확실히 깐다 그래가지고 누나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언론이 말이야. 누나가 볼 때는 시원찮아. 왜냐면 그것도 한번 불러보시죠. 유알라 언론. 아니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언론을 기가 막히게 잘 이용한단 말이야. 예를 들면 국민이 똑똑해질 필요가 있는 게 기업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아들한테 편법으로 재산 물려줘. 불법 세습 자금이잖아. 1조 원이 넘는 돈이었잖아. 그럼 그거를 차명재산으로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약속 안 지키고 있거든. 문제는 요걸로 세상이 시끄럽고 막 사람들 뉴스에 계속 오르내릴 때 이건희 회장이 뭘 했냐면은 생전 인터뷰를 안 해주던 회장이 갑자기 한마디를 해요.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에요.
해야 돼. 모든 국민들이 정직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짓말 없는 세상을 원한다. 요 호암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가해서 했대. 그러면 모든 뉴스와 기자가 전부 글로 쏠리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이재용한테 물려줬던 그 1조 원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 싹 덮이고 요걸로.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재벌들한테 나눔이나 사회공헌 이런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법대로만 해도 법대로만 진짜 하자. 초등학교 때 우리 배운 대로 일단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저질렀으면 달게 받자 이건데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에 거쳐서 이제 이재용한테 편법으로 이제 이 상속을 해주게 됐잖아요. 주식으로 증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거는 저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신주 인수분고 사채니 이런 것들을 그거 인수만 하면 대박 나는 건데 몇십 배 막 100배 가까이 대박이 나는 건데 싸게 준 거지.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무도 권리 행사를 행사를 안 해. 아무도 인수를 안 하고 이재용이 단독으로 그걸 다 받아. 그거 사는데 60억을 이재용한테 증여를 해줘요. 60억을 정해주고 이제 증여세는 이건희가 이재용 대신 16억을 납부해주죠. 딸랑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재용은 삼성 에브랜드니 삼성 SDS 이 지분 포함해서 한 지금 2조 원대 자산가가 돼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제가 세금은 낸 게 제대로 진짜 없죠. 우리나라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게요. 얼마 전에 스티브 잡스 돌아가실 때 초등학생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스티브 잡스는 아들이 없냐고. 왜 그랬더니 왜 아들한테 회사 안 주냐고. 애들 눈에는 그냥 아들 주는 게 당연하다. 미친 건데 이거 언론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예요. 보고 있으면 이 뭐 봉건 시대 같기도 하고 뭐 우리가 북한을 욕하는데 3대 4대까지 지금 세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능력과 상관없이. 노회찬 의원 그 삼성 엑스파일 사건 때 그때 어땠어? 그거 진짜 말이 안 돼. 떡값검사 실명을 거론하는 거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있는데, 적용이 되나? 인터넷에다가 얘기한 거는 그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 그런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거 8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중대하게 국민들이 알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그 검찰의 얘기인데 아니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 아니야? 지금도 알고 싶지 않아? 지금도 궁금하죠. 진실이 궁금하지. 아니 근데 이런 게 계속 묻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김영철 변호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폭로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진짜 사실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거거든. 정언이 될 거거든요. 삼성그룹 안에서 그렇게 핵심적인 정보들을 접근했던 사람이 아마 앞으로도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자금 규모만 대충 추정하기에 한 10조 원 가까이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그거 결과적으로는 4조 5천억밖에 삼성 특검에서 인정 안 했고 또 이건희 회장이 이거 비자금 다 어떤 거냐 그랬더니 상속재산을 물려받아서 차명으로 관리해왔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그걸 다 인정해줬거든요. 그 결과 삼성생명 지분이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상장하면서 지금 이건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떼돈을 번 셈이 돼. 이게 불법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처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더 얹어주고 엄청나게 이제 돈을 합법화해 준 거지. 없었다 사실. 그냥 정당화 시켜준 거지. 그리고 139일 만에 이 특사로 풀려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들은 큰 것 좀 이렇게 먹고 옛날에 우리 어느 정권 시대였었나? 문어발식 확장을 좀 막는 그런 법이 있고 막 그렇지 않았었어? 대기업이 너무 그걸 그거 가기 전에 누나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일부러 준비를 해왔어. 뭘 또 물어보려고? 아니 보나비 들어보세요. 이게 기업 이름인데 보나비, 휴먼 TSS, 스테코, SB 리모티브, SM4, 에스코어, 오픈핸즈, 월드 사이버 게임즈, EXECNT, GES, SMP, STM 이게 어떤 재벌 회사의 계열사 이름이에요. 삼성이겠지. 삼성. 아유, 뭐 지금 삼성 얘기하다가 하면은 삼성이지. 아니 근데 제가 그래서 삼성그룹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게 계열사인지 아냐고. 모른대. 위장 계열사는. 아니 그게 아니라 신고는 돼 있는 건데 얼마나 많이 삼성이 관여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지. 하도 황당한 이런 계열사들이 많으니까
그 계열사 직원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난 계열사를 떠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 우리 경제,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어떤 아니 그 말씀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혜택 있어? 제조업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차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배를 만든다거나 이런 큰 회사들이 일반 소매로 들어오고 유통까지 같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차 만드는 회사가 그렇다면 고무도 만들고 뭐 그럴 거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현대는 좀 철강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매로 들어오는 게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구멍가게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통회사는 유통회사고 제조업회사는 제조업회사인데 삼성이 유독 떡볶이까지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도 없고 이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미국이 마치 공정거래 같은 거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국회의원들이랑 대통령 측근들이 다 삼성 장학생이니까 아예 나서서 지금 법을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정치권이나 언론이 삼성이 맘대로 휘두르는 이 파워에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각하의 말을 삼성이 듣겠냐고. 아무튼 듣기는 뭐. 하죠. 따라하지는 않죠. 듣기만 하지. 자기네들 좋을 때만. 누님이 아까 계열사 확장하고 이런 것들을 막론 제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출자 총액 제한제라는 게 있어요. 보통 출총제라. 네, 출총제라고 표현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전세를 계속 끼고 해서 한 10채, 20채씩 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순환 출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업 수를 늘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예요. 근데 이걸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풀어버렸어요. 그 결과 10대 재벌 기업의 계열사 수가 노무현 정부 때는 거의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줄었었거든요. 근데 지난 4년 동안에만 64%가 늘어났어요. 삼성 같은 경우는 2007년에 59개였는데 2011년에 80개 늘어나 버렸고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와 함께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풀어버렸는데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두부, 뭐 타이어 제조, 뭐 아니면 막걸리 뭐 이런 것처럼 진짜 중소기업 안 그래도 심지어 뭐 자영업자가 할 만한 그런 코딱지만한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놓고 이제 이 중소기업 뭐 보호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확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출총제 풀어버리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풀어보니까 마지막 남은 게 이제 금산분리. 뭐 금산분리도 사실상 거의 뭐 굉장히 조건을 완화해 있는 상태죠. 근데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또 재벌들이 막 3세, 4세로 이제 이 경영권 승계를 해주는 시기가 돼버리니까 이제 무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님 문어발 그랬지만 이젠 진해발 상태까지 와버린 거거든요. 그렇지. 막 재래시장 쪽까지도 뭐 다 침투한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러니까 동네까지 다 들어와가지고서 진짜 이런 식으로 구멍가게까지 재벌이 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 있냐 이거예요. 지금 진짜로 구멍가게는 없어.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우딜 세금혁명 당선일 시사돼지 용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동반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되고 난 뒤부터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계열사를 확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2위 브랜드의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 중소상인들이 1년 동안 불침번까지 서며 개점을 막아왔지만 얼마 전 기습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피해가 막심한 작은 슈퍼마켓은 반경 500m 안에만 27군데나 됩니다. 어느 인근 지역 상인의 호소. 나는요 심장이 아파서 말도 말 못하고 저 길거리에서 포장마차가 5년이나 떡볶이 장사하다가 개 하나 치웠더니 그걸 잡아먹으려고 여기 와서 차려요? 그럴 순 없죠. 대기업들의 골목 상권 전락은 슈퍼마켓으로 끝나지 않는데 이번에는 롯데가 3세인 장선윤 사장이
빵 사업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지난해 외식 계열사 보나비를 세우고 빵과 케이크도 함께 파는 커피 전문점 아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정유경 사장은 이미 지난 2005년 조선호텔 베이커리를 설립해 현재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에 독점적으로 빵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해물떡볶이, 크림떡볶이, 어묵탕까지 대표적 길거리 음식을 파는 이 음식점은 대기업 계열 음식점이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모르고 왔는데요. 서민이 먹는 음식인데 대기업이 이런 것까지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해온 이 분식집은 최근 바로 옆에 대기업 국수집이 문을 열면서 하루 매상이 10만 원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가 장사가 잘 되니까 자꾸 여기가 줄어든대. 그러니까 안 되면 금방 때려치고 금방 다시 생기고. 그동안 외식업에 진출한 대기업은 CJ나 아워홈 등 식품 회사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롯데, 신세계, 애경 등 유통업체, 우유, 의류, 간장 회사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어느 대기업 관계자의 말. 실패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열 분리해서 시청 등에게 나눠주기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대형마트가 2006년에부터 매출이 17조에서 31조로 늘었는데 15조 원 정도가 매출이 늘어났잖아요. 재래시장 매출이 딱 16조 원 줄었어요. 그 기간에. 완전히 재래시장에서 사람들 정말 생계형으로 사고 팔던 거. 있었던 돈을. 그렇죠. 그걸 완전히 다 싹 빨아가 버렸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서 고등어 팔아서 대학 보냈다는 아줌마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근데 지금 시장에서 그거 팔아서 대학 보낸 아줌마들이 그걸 못 들어보셨죠? 아유, 못 들어봤지. 지금 이 정도로까지 대기업이 들어오는 데는. 근데 왜 대기업이 들어왔으면은 뭐 매장이 깨끗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좀 삶도 좀 좋아져야 되잖아. 그럴 리가 있나요? 특수업종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이런 소매 혹은 뭐 자영업자들이 중요한 것들은 그게 결국 지역경제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부산에 무슨 큰 백화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장을 없애고 근데 시장에 있을 때는 그 돈이 부산으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그 동네에 있을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쪽에 돌았고. 지금 백화점이 들어가서 쫙 빨아가면은 다 서울로 와버리거든요. 서울로 오면 또 서울 중산층으로 오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재벌 일가를 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포항에 롯데백화점이 포항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포항이 좋아졌냐? 그냥 조그맣게 있을 때는 포항에 이렇게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포항 경제 돌지만 백화점에 들어가고 나면 서울로 바로바로 빨리니까 그 전까지 더 나빠지는 거죠. 돈이 거기서 빨아가지고 이쪽으로 오는구나. 서울로 송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TA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기업이 미국으로 다 송금해 갈 거 아니에요, 이익을. 그런 것처럼 대기업이 유통에 들어오면은 결국은 서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시장이 좀 지저분하면은 깨끗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깨끗한 월급쟁이들만 좋아지고 우리 같이 저 넥타이 안 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들한테 나빠지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뭐 중소기업 이제 고유업종 그걸 풀어버리니까 중소기업들이 몰락하는 걸 딱 보여주는 게 뭐냐면 두부 이야기예요. 두부. 두부가 우리가 식생활하면서 많이 사 먹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뭐 생산하는 게 뭐 재벌들이 그 해야 되겠어요. 뭐 그 중소업체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집에서 만들어 먹었잖아. 아, 지금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아니 근데 이 두부 업계 같은 경우에 2006년에 고유업종 푼 다음에 CJ하고 대상이 들어왔어요. 재벌 기업이. 그리고 풀무원은 뭐 원래 재벌 기업은 아닌데 이제 원래 대기업 그러니까 두부 업계에서는 이제 대기업이었던 거고. 이 3대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50%가 돼 버린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풀무원 정도만 좀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중소업체들이 만들어서 팔았었는데. 동네에서도 팔고 시장에서도 만들고. 지금 뭐 두부 만들어 파는 재래시장 있지. 예. 그러니까 일반 중소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시장 규모가 한 절반 정도 줄어버린 거예요. 재벌 대기업 한 2개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중소두부 가공업체 수가 2006년에 2,300개이던 게 2011년에 1,580개로 줄어버렸어요. 700개가 확 줄어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사업장 문 닫게 되니까 그만큼 일자리 줄죠. 또 매출 영업이익 감소하니까 중소업체들은 직원들 월급은 많이 못 주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은 두부가 좋아졌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껍닥은 좋아졌죠. 껍데기는 이뻐졌는데 포장은 실제로는 그 대기업이 박사가 그 껍데기 뭐냐 껍데기 아 그래 내가 연구해 온 거예요. 알았어. 그 대기업들이 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는 그 전에 국산 콩을 많이 썼거든요. 수입하는 게 더 귀찮으니까요. 근데 대기업이 되면서 오히려 대형 수입을 하면서 더 싸게 할 수 있으니까
GMO 콩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콩들이 지금 두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싸게 들여올 수 있는 이런저런 오히려 손을 더 뻗기가 쉽구나. 그러니까 조금 할 때는 그냥 국내산 콩을 사는 게 더 싸지. 당연하네. 수입을 어디 해오는 게 더 귀찮잖아요. 더 힘드는 일이지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콩 직접 하기도 하고 뭐 동생이 했던 콩을 갖고 오기도 하니까 사실은 더 좋은 콩으로 좋은 두부였어요. 껍데기는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풀무원이라든지 특별하게 비싼 거 외에는 좀 싼 거 집었다 하면 하잖아, 대기업 거. 그러면 100% GMO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기업계 또 싸니까 우리가 우리 콩으로 만드는 건 당연히 단가가 안 맞으니까 농가나 뭐 중소기업에서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 GMO 콩이 그 유전자 조작 콩인데 그게 뭐가 나쁜 거예요? 검증은 안 됐는데 이를테면 이게 농약에 강하다거나 내지는 제초제를 뿌려서도 얘가 죽지 않는다거나 그런 특수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간한테 해가 없다는 증명이 없다는 거예요. 조작이 된 거니까 일단 유전자를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를 먹게 되면 크게 만드는 거니까 소화 불량 같은 작은 것도 있지만 인간한테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불만들이 계속 있죠.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그렇지. 그 인간에게 해롭다 하면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기형아를 낳게 한다거나 뭐 그런 거가 제일 무섭다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게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도 모르고 불안전한지도 모르고 불안하게 그냥 먹는 거지.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서 사실은 그 음식이라는 거는 한 세대 지나봐야 되거든요. 대기업이 했다고 해서 맛있고 안전할 거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닌 거지. 껍다근 난 아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별로 다를 게 없는 게 대기업에서 생산한 두부의 70%는요. 그냥 중소기업한테 주문해서 중소기업이 생산한 다음에 진짜 껍질만 그냥 포장만 지네들 거 붙여갖고 하는 거야. 이게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자동차도 그러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아니 지네들 고용하는 건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빠졌다니까 예전에 그렇죠. 비해서. 제가 새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조사를 좀 해보니까 가계 수지 있잖아요. 가계 수지라는 건 뭐냐면 가계부인데 돈을 벌어서 쓰는 거 빼고 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만 원 남았다 또는 뭐 30만 원 적자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한국 가계의 한 30% 정도는 매월 적자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 가계의 80%가 외환위기 전에 비해서 가계 수지 측면에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빠졌어요. 힘들다니까 지금 살기가. 그러니까 힘들다니까요. 왜 그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재벌 퍼주기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은 다 죽는 식으로 가고 비정규직 늘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하청업체들 뭐 압박해가지고 착취하고 그렇죠. 그 88만 원 세대가 나온 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우띠리가 얘기한 고용 거. 문제들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니까 그런 세대들 만들어. 그때 계산해 보니까요. 삼성, 뭐 현대 이렇게 사람들 가고 싶어 하는데 한전까지 넣고 그다음에 행치, 고시, 사시 이런 거 몇 개 넣고 그러니까 20대 5%더라 맥시멈 해봐야. 나머지 95%는 불안전공이라든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서 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너무 점스러운 사업까지 하니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재벌 기업이 이 진출한 업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생타이어, 장, 된장 뭐 그런 거 있죠. 고추장, 된장, 고추장, 국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양념류, 각종 양념류. 양말, 쇠못. 쇠못 이야기 안 했잖아. 쇠못이 뭐야? 쇠못? 쇠못. 못. 못 회사도 해? 아스콘. 망신하네? 골판지 상자. 에이. 그 다음에 플러그 부착 코드. 이런까지 하고 있어요. 막걸리까지 하고. 아니, 난 그런 것도 좋아. 근데. 아니, 좋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봐줄만 하다. 라고 치면, 예를 들면은, 일본 대사관 앞에 일본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간 불쌍한 우리 할머니들 평화비, 동으로 만든 소녀비. 그 앞에 일본 대사관 건너편이 삼성 건물이라는 거 아니야. 소녀비 옆에 가로등을 껐대. 저녁에 보면은 그 소녀비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연결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우리나라가 IT의 천국이고 삼성이 뭐야, 뭐 전기 쪽으로는 아마 1위일걸? 뭐 아니, 그렇지. 반도체 기술, 전자 기술 이런 쪽으로 반도체는 높은데 3대 가전업체를 보니까 어찌 됐건 G나 그렇게 돼 있어. 삼성. 아니 근데 그런 삼성이 그런 배선을 못할 리가 없잖아. 배선은 나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근데 삼성이 거기다 불 켜달라고 그랬더니 배선 조정이 어렵다고 그랬다는 거야. 다 개뻥이죠. 싫으면 싫다고 그래. 이거는 되게 나쁜 기업인 거지. 나는 삼성을 사랑하는데 이건 뭐냐면
예전에 우리 미쓰비치라는 일본 회사 있어요. 군수 업체 옛날에. 네. 그때 전쟁통에 우리 소녀들 끌어갔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13살, 14살 소녀들이 가가지고 뭐를 했냐면 비행기 닦고 부품들 다 옮기고 닦고 뭐 이런 거 했다고. 근데 미쓰비시에서 그때의 자기네 잘못 그렇게 일을 부려먹고 월급을 10원 한 푼도 안 줬다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지금 89순 다 되고 뭐 이런 할머니들이 항의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건방지게 99엔. 그때 당시에 금액으로 쳐서 주겠다. 그래서 99엔을 주겠다 이랬어. 완전 양아치들이구만. 그러니까 근데 그 미쓰비시가 우리 할머니들한테 한 짓과 지금 삼성이 하는 게 뭐가 다르냐 말이야. 이거는 자기들이 일본에다 물건을 많이 파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에 우리 삼성은 저 사람들한테 동조 안 하고 일부 그런 거에 항의하는 사람들만이 저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라고 선긋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태안반도에서 삼성도 사고를 냈죠.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지금 거기서도 벌어지고 있죠.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꼭 4년이 됐습니다. 오염됐던 바다는 옛 모습을 거의 다 되찾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크레인이 태안 말리포 앞바다에서 충돌했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기름이 바다를 뒤덮으면서 푸른 청정 해역은 검은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태안 앞바다는 겉으로는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사고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태안 말리포 주민 구경호 씨. 우리가요, 이거 방 아웃컨 갖고 살았는데, 이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손님 오야 뭐를 하죠. 민박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은 물론 상인들과 영세 어민들 대부분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태안 주민 6천여 명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와 삼성사옥 앞에서 배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문승일 태안 유류 피해 대책위 사무국장. 정부는 저희 피해민들의 어떤 그런 의견을 반영을 안 해준 거죠. 언제 배상을 받을지 기약 없는 상황 속에 기름 유출 사고는 태안 주민들에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태안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1,000억 배상한다고 했었잖아. 태안에 안 주고 있잖아. 배상이 아니고요. 이제 정식 뭐지? 지역발전 검찰에서 기소해서 형사 재판을 받은 건 그냥 그 예인선 선장만 그냥 징역 3년을 받고 삼성중공업이 배상하는 금액은 56억, 최대 56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규모가 얼마나 작은 거냐 하면 물론 규모는 좀 다르긴 한데 그 미국에서 엑손 발데즈라고 알래스카 해역에 기름 유출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이게 처음에 미국 재판부에서 때린 게 뭐냐면 5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 정도 되는 거. 최종적으로는 줄어서 이제 6천억 정도로 감행이 됐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민간에 이렇게 막 각종 소송이 들어오고 이렇게 보상하잖아요. 그거로 최종적으로 지금 한 3조 원 이상 이렇게 엑손이 배상을 하게 됐거든요. 나가게 됐죠. 상식적으로. 근데 지금 한국 재판부가 겨우 때린 게 56억이야. 거기다가 이것도 다 내는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보상금으로 이제 1,000억을 지금 주민들은 최소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줄여서 이제 막 국토해양부가 소관부서인데 가능하면 이제 삼성 편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1,000억으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선심서듯이 나온 거거든. 근데 그것도 지금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삼성과 태안의 문제가 아닌 게 국토해양부도 난 불만이 많은데 태안 주민들만 해결할 일이 아니잖아. 아니죠. 네. 갯벌이 지금 망가졌다고. 그래서. 근데 갯벌이 망가지고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이 됐을 때 누가 갔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가가지고 그 돌을 갯벌 있는데 돌을 다 닦아낸 거 아니야? 시커먼 기름을. 완전히 저 국민 노가다 했죠. 지금 바다 밑에 갯벌에 그 시커먼 기름이 들어가서 갯벌이 다시 복원이 되려면 몇 천년, 몇 억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거지. 근데 이게 다 국민들의 일인데 삼성이 배 띄워서 거기 가서 그 기름 청소했다는 얘기 한 번이라도 난 들었으면 존경하려고 그랬어. 아니 뭐 삼성 계열사 사람들이 뭐 가서 하기는 했는데 그게 뭐 자원봉사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다음에 돈 들여서 해야지 청소를. 저는 그때 언론이 얼마나 이렇게 본질을 호도하는지 그 사례를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지금도 해, 지금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건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할 때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회사 이름을 싹 빼버린다고 삼성중공업. 회사 이름은 거의 노출이 안 됐어요. 그 광고가 안 기사 제목에도 안 뽑히고 광고 안 들어오니까 물론 삼성에서 그렇죠. 광고 안 주면 어떻게 살아?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딜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보도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그 당시에 삼성중공업의 뭐 책임이라든지 회사 차원의 책임 또 이런 뭐 배상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자원봉사자들 가서 뭐 감동의 물결 이런 식으로 훈훈한 뭐 미화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다고. 힘 막 이러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책임 소재는 명확하게 가려야 되잖아요. 국토해양부가 왜 조지질 못해? 조직이는 다 삼성 장학금이라는 거 아니에요. 최근 삼성의 문제가 뭐냐면은 중앙정부는 지난 정부, 요번 정부 어느 정도 장악이 끝났잖아요, 삼성이. 그래서 이거를 지역정부 장악으로 좀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처음 딱 됐을 때 우리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바로 또 삼성이랑 손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이건희가 막 떠다니면서 이렇게 됐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송도 신도시에 삼성이 또 회사를 넣겠다라고 하니까 거기 아파트값을 삼성이 좌지우지하거든요. 인천광역시 정책 자체를 삼성이 쥐고 있어요. 전북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에 거기다 에너지 단지 조그맣게 놓겠다. 실제 규모도 얼마 되지도 않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요. 전북에 가면 또 삼성 환영합니다라고 쭉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 이미 다 먹었고 지역별로 조그만 회사 하나 보내준다고 하면서 지금 막 공정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봐요. IMF 경제 위기가 생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에 삼성이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터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부산 경제 좋아졌네요, 지금. 아무것도 안 좋아졌죠. 실제로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건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잘하는 거는 기술 개발이라면 이게 아니라 공작, 홍보, 조작 이런 걸 잘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삼성이나 재벌들이 있으니까 한국 경제가 이만큼이나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 삼성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국민 경제 100이라는 자원을 다 흡수해서 그중에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한 20, 30밖에 안 되는데 그거 100을 삼성이 안 빨아갔으면 100만큼 사실 서민 경제가 혜택을 보는데 그걸 20, 30 돌아오는 걸 가지고 그거라도 돌아오니까 우리가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이건희 회장이 한 명의 천재가 10,000명을 먹어 살린다고 그랬잖아요. 딱 듣고 생각난 게 10,000명이 한 명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꼽살이라고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얘네들이 우리를 먹여 살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요 1% 특히 삼성 재벌 같은 데가 오히려 99% 국민들을 등쳐먹는 꼽살이 인생들이라는 거거든. 외국 사례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네슬레라는 회사가 있죠. 지금 우리 먹는 커피를 개발한 회사고 국제적인 곡물 회사예요. 여기도 무서운 회사죠. 뭐 킬러도 보낸다는 소문이 있고 칠레 아얀데 정권을 무너뜨린 게 네슬레라는 무서운 회사인데요. 여기가 스위스 회사거든요. 스위스에서는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슬레가 우리나라 오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게 왜 노조를 안 만들었냐 자기 회사에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항의를 했죠. 왜 노조 만들려고 해서 분위기 험악하게 하냐. 우린 여기서 진짜로 회사를 경영하려고 하니까 노조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라고 네슬레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무서운 회사라도 자기네 나라에서는 잘해요. 근데 삼성은 외국 가서 무서운 회사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인은 잘해야 되는데 내국인들한테는 태안 돌 안 주지 용산 사태 머리켜가지고서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지 자기네 공장에서는 백혈병 걸려도 괴롭히지 이런 데가 없다니까요. 이상한 조사기관 들이대고 무슨 조사를 해봤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 이러면서 지금 안 물어주는 거 아니야 백혈병 걸린 사람들한테. 색대를 다 쓰는 피해간 핑계를 다 대면서 이제 안 물어주는 거고. 그런 사람들 또 이렇게 삼성에 항의하고 이러면은 개인정보까지 추적하고 삼성 안기부라고 감시하고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스리랑 부부로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누나가 삼성 냉장고 광고까지 찍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남편을 뭘로 보고? 뭐야? 칸칸도 몰라 칸칸. 삼성 바이오 냉장고 칸칸. 이 김치 누구 솜씨여? 땅속 김치 맛도 몰라? 야채, 과일 칸 이렇게 큰 거 봤어? 우와, 두 칸이네 두 칸. 두 칸이니까 신선하지? 삼성 바이오 냉장고 칸칸. 김연아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누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당대 톱스타들 만드는 삼성. 그렇지. 그래서 내가 삼성이 잘 되길 정말 바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보면은 신라 호텔에 한복 입고 갔다가 그 한복 입은 분 여기 걸리적거려서 안 된다고 했던데도 삼성이고 자위대 100주년 기념 그때 나경원 의원 시절에 거기 갔다가 왜 서경선 의원도 갔었죠. 그래서 막 난리 났던데 거기 장소 대여해준 데도 삼성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 일본 자위대에 끌려갔던 할머니들 소녀상에 불을 안 켜주는지 알겠지. 소녀상의 가로등 옆에 불이 켜질 때까지 항의합시다. 결국 계속되는 여론의 비난 끝에 삼성 측은 지난 8일부터 가로등 수리에 들어갔음을 알려드립니다. 삼성이 왜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냐 이거야. 딱 나서서 아니 이거는 역사인데 이거는 우리는 불을 밝히겠고 우리 물건이 나는 자신 있으니까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 일본 가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대삼성 아니야? 전혀 그렇게 안 하고요. 뭐 사실 삼성의 뭐 기술력이 뛰어나다 그러는데 삼성 휴대폰의 부품의 한 70%는 다 일제거든요. 우리 협력업체나 거기는 막 쫙쫙 빨아먹어요. 예를 들어 삼성 본사가 한 10% 성장할 때 협력업체는 한 4% 5%밖에 성장을 못해요.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은 맨날 단가 인하 압력에 시달리니까 뭐 마음 편하게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건 못하죠. 군사정권 시절에 재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벌어서 안을 살찌운다. 요즘 보면은 안을 쫙쫙 빼가지고서 밖에다 퍼주는 게 지금 우리의 대기업들이거든요. 국내 하청들 힘들게 하죠. 지역경제 힘들게 하죠. 근데 청년 전부 다 비정규직으로 바꾸면서 고용이 안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삼성 직원들 조사를 해봤는데 삼성전자 내에서 20대들을 놓고 해보니까 뭐 전수조사는 못 해봤는데요. 삼성 가도 20대는 힘들어요. 그 월급 받아도. 그래서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팀을 딱 한 명 봤는데 사내 결혼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삼성에서 사내 결혼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삼성에 간 남편하고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만나봐야 사실은 이게 안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각 잠깐만 많이 받는 것 같은 거지. 마흔 전에 나와야 되고. 어우 얼마나 힘들게 해. 그리고 사람을. 삼성의 평균 근속 연수고요. 7년밖에 안 돼요. 7년. 들어가면 평균 7년 근무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벌의 고용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래도 재벌이 꽤 많이 하지 않나? 6%밖에 안 돼요. 6%. 전체. 외환위기 전에는 이 비중이 한 13%, 14% 됐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세금 혜택으로 많이 밀어주고 그랬는데도. 네. 근데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한 지금 6%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재벌 기업도 아니고 종업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다 합쳐도 6%밖에 안 돼요. 이게 외환위기 때 뚝 떨어진 다음에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띠 형님이 뭐 밖에다 퍼준다 그러는데 저 재벌 기업들 뭐 일자리 늘려라 투자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투자 많이 한다 이러잖아요. 투자하긴 하죠. 어디다 하는지 아세요? 어디다? 외국 골프장 외국에다가 외국의 골프장 사고 지금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생산기지 만든다면서 지금 6개를 외국에다 만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뭐 글로벌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니까 뭐 일정하게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그게 투자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돼요. 총 합쳐서. 그러면 거기에 딸려가는 뭐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게 투자를 한다 그래도 맨날 밖에다가 하니까 우리 일자리는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 외환위기 이후 늘어난 일자리는 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한 50명, 100명 이런 중소기업도 아니고요. 10명, 5명 이런 소기업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무슨 소득이 늘겠냐고, 이게.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기술력이 좋아지고 세계 1위가 된다는데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근데 워낙 사람들을 금방 자르고 서로 불신하게 만드니까 노동 과정에서 혁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안 벌어져요. 삼성이 지금 세계 80 몇인가? 1위가 안 돼. 삼성전자만 그런 거예요. 하나가. 근데 한국은 이게 82위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삼성은 이렇게 막 지금 80개잖아요, 회사가. 선단식으로 이건희가 다 컨트롤하는 거거든. 개별 회사로 보기가 좀 힘들어요, 한국의 재벌은. 다른 데는 뭐 지위라 그러면 몇 개 회사가 없거든. 그러니까 1대1로 사실 비교하기 지금 기술을 자신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남이 해놓은 거를 하청업체나 있는 사람과 뺏어오고 그게 많지. 그래서 기술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개인한테 제가 만나보잖아요. 그럼 다 자기 불안하니까 혹시 회사 기밀이라도 들고 튈 수 있으면 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인사심이 있을 수가 없지. 혁신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내가 강의 한 번 갔었었는데 옛날에 나올 때 무섭더라. 뭐냐면 차 뒤 트렁크까지 다 뒤지던데 난 군대인 줄 알았어. 왜냐면 뭐 하나 이거 기밀을 뭐 빼가지고 트렁크 뒤져가지고 무슨 기밀이 나오나? 트렁크를 뒤지더라고 어찌됐건. 누님 근데 삼성하고 친하시네. 우리 뭐 강의도 불려가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안 들어와. 아니 골방에서 녹음하는데 왜 나는 삼성한테 한 번도 못 불려간 거야 이거. 아니 나도 삼성 강의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래 잘났다 나들. 자, 누나는 사실 두 띨띨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랄 거야. 용산 참사가 3주년인데 이것도 삼성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삼성이 또 땅을 좋아하는 회사예요. 왜냐면 그 모기업에 해당하는 진짜 지주회사 같은 회사가 에버랜드라는 데니까 땅 관리하고 뭐 골프장 관리하고 그런 회사거든요. 여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삼성의 땅을 생각했던 삼성의 트라이앵글 무슨 삼각적 이렇게 해서 용산 그다음에 강남역 있는데 새로 옮긴 데하고 한남동 이렇게 해가지고서 삼각축을 만들겠다는 게 이건희 장기 구상이었거든요. 그 축 중에 제일 컸던 게 용산이에요. 거기에 삼성의 이제 축을 하나 세우겠다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이 사건의 이제 발단이 되는 거죠. 삼성이 주도를 했어? 그 용산 국제 업무 지구인가? 코레일이 그러니까 철도에서 경영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손실이 생겼고 그거를 이제 용산 쪽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서 100몇 층 올려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는 건데. 그거의 주도적인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게 삼성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삼각벨트 축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용산 업무지구라는 그 사업이 시작된 거였죠. 이것도 안에서는 벌어먹고 밖에 퍼주는 그 전형적인 예인데 우리 몇 년 전에 기억하시죠? 두바이에 뭐 삼성물산이 세계 최고층 빌딩 준다. 그게 버즈 두바이였다가 이제 지금 버즈 칼리파로 바뀌었거든. 근데 그거는 사실 삼성이 이제 시공만 한 거예요. 근데 흔히 말해서 이제 실행단가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투입한 비용을 뽑아먹지를 못했어. 손해보고 장사한 거야 사실은. 거기. 물론 뭐 브랜드 이름 알리고 최고 뭐 높은 빌딩이다 뭐 이런 거. 근데 거기는 미치고 사실 해준 거야. 그렇게 해서 뭐 브랜드를 이름을 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긴 하는데 하는 얘기죠 그거 진짜. 그러니까 막 하면서 그때 용산국제업무개발지구 사업을 따낼 때 막 광고를 했거든. 수주전 벌이면서 이제 한 몇 개 업체가 이제 달려들 때 삼성이 계속 그걸 내세웠다고. 용산 두바이. 버즈 두바이에서 했던 걸 용산에서 막 구현할 것처럼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맞물려요. 철도공사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거 있잖아. 왜 민자 고속철도 사업 그런 부분적으로 그런 데서 예를 들어 사실 이제 손실을 많이 보거든. 그래서 이제 철도공사 부채 같은 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철도공사 입장에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해서 한번 이렇게 털어먹겠다. 그러니까 돈 좀 벌어먹겠다 이런 생각을 철도회사가 토건질을 한번 하겠다고 딱 한 거였죠. 사실 뭐 국토부 산하라서 그 자체가 이제 이 토건 회사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게 이렇게 개발을 주도하면서 거기에 살고 있던 그 무허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 무허가는 아니고요. 그 뭐지? 그냥 세입자들 세입자인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권리금을 인정을 못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시내니까 장사되는 데는 이제 관행상 권리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용산 업무 지구를 삼성이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아파트들이 거기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중산층들이 우리 아파트에 딱 살고 있었는데 쫙 그림 그려놓고선 너네 한강 앞에 있으니까 내놔. 근데 그걸 토지 수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뺏어가는 걸 수용이라고 하는데 원래 수용은 국가도 조금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국가가 수용을 막 하는 데다가 여기에서는 민간 업체잖아요, 삼성이. 그럼 민간한테 토지 수용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규모의 50%가 그럴 거예요. 주민들이 동의하면 그 나머지는 민간 기업이 그냥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은 한강변에 버즈 두바이처럼 막 삐까번쩍하게 올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환상을 만들어내고 또 오세훈 시장이 이제 한강 르네상스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띠링님이 이야기했지만 그 한강변에 이제 이 몇 개 아파트 단지들이 있었거든. 2005년에 막 입주한 지 몇 년도 안 되는 몇천 가구가 있었다고. 근데 이걸 오세훈 시장이 단 한마디 주민 상의도 없이
이제 자기는 또 한강 르네상스에서 해서 이제 또 삐까번쩍하게 이제 과시하고 싶고. 이게 이제 삼성하고 똥꼬가 맞은 거지. 그렇지. 똥꼬? 완전 전문 용어. 똥꼬는 어떻게 맞추는데?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국제 업무 개발지구를 수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찌됐건 사람들을 설득하고 아무 일이 없었으면은 참 좋았겠는데 그때 우리 비극이 일어나서 용산 참사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참 그게 가슴 아픈 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분의 가족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로. 어떻게 아직도 해결 안 나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아직 논리적으로 너는 한 가지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존속 살해로. 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지금 그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라든지. 거의 뭐 테러 작전에 준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무슨 경찰이 올라갔다는 거 아니야? 거기 우리 봤잖아. 그 컨테이너에 이렇게 타고 쑥 올라가서 그냥 부딪혀갖고. 컨테이너 진압법이라고 또 처음 봤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분들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밑에 뭐 아무런 시설도 없이 그냥 막 쳐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요. 저는 그 장면들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저는 90학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갔을 때가 그때도 이제 부동산 가격 막 오르고 특히 그때는 이제 공급이 진짜 없어서 전세난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때 이제 88 올림픽 앞두고 이제 뭐 상계동이니 이런 데서 재개발하면서 용역이 들어가서 뭐 밀어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이제 폭력적인 재개발 방식 이런 게 그때 있었는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이건 완전히 공권력이 여전히 개발 사업자들 도와주는 방식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주민들을 무슨 뭐 테러 분자인 것처럼 이렇게 뭐 진압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진짜 황당한 거냐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중산 그러니까 개도국이라서 그랬다라고 치는데 선진국이 되면은 이런 게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절차화되는 거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삼성, 오세훈, 한나라당이죠. 거기에 코레일 딱 이렇게 세 개가 붙으니까 이게 그 왕국이에요, 진짜. 왕국이고, 이걸 지키는, 그러니까 공권력이라고 하지만, 진짜, 중세시대의 사병들 있잖아요. 영주가 딱 있으면은, 창든 기사들이 막 나가고, 진짜 저는 중세 보는 것 같더라니까. 이게 어디, 공화국도 아니고요. 아니, 근데 여기서 약간, 철도공사는 뭐, 철도공사 대다수 직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 철도공사 일부 경영진이나, 그 다음에 그걸 철도공사를 가지고 노는 게 이제 결국 국토해양부잖아요. 국토해양부가 사실 뒷면에 있는 거죠. 이 개발 세력의 이 든든한 정부 뒷배경이 이제 국토해양부가 버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국토해양부가 오히려 국민의 앞에 서서 더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헌법상으로는 그렇고요. 국민을 등쳐먹죠, 사실. 자, 책임자로 진두지휘했던 김석기 경찰청장 이분은 또 총선에 출마한다고 그러시고 아주 승승장구했죠. 예. 오사카 총영사로 갔다가 뭐 그냥 총선 출마한다고 그냥 사표 내고 건너왔어요. 아주 무책임한 행동을 했죠. 예. 진압할 땐 참 책임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경찰들이 살벌하게 단속하는데 우리는 약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항하면 막 총으로도 쏘고 폴리스 라인 넘어오면 막 단속 어마어마하게 무섭지 사실 미국이. 근데 우리 경찰들도 미국 경찰들처럼 정의로워가지고 불의에 대항하고 진짜 적어도 미국 경찰들은 정치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집행을 해버리잖아 그런 거에. 우리 경찰은 그래서 권위가 있는 거죠. 권위가 스스로 없고 자기들 스스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무시당하는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들 외에 누가 있어. 권위를 스스로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용산 참사 때문에 지금 실형 살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특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설 맞아서. 이런 분들 진짜 특사로 좀 풀려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이건희만 특사로 나오고 이 상대편에 있다고 해서 전혀 정상 참작 안 했으면 상대편 축에 끼지도 못하지. 사실 그렇게 껴주지도 않지. 그러나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정치권에서 좀 들어야 되고 반드시 정치권에서 이런 분들 특사로 나올 수 있도록 진짜 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감옥에서 아버지 제상을 차려 기도를 해. 이게 말이 돼? 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벌 3세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막 중소기업 쓰러지고 자영업자들 몰락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4세까지 내려가 버리면 진짜 이건 뭐 서민들이 숨 쉴 공간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제가 아까 지네발이라고 표현했는데 재벌이 진짜 지네라면 이 맹독을 품고 있는 지네거든요. 이거 진짜 막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이 독이 퍼져갖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발 2012년 이후에 좀 선택을 잘해서 이제 삼성공화국이 아니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용산 참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충년, 김재호, 김대원, 김성환, 천주섭, 김창수, 김주환 이렇게 7분은 결국 이번 설 특사에서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자, 누나는 내 친구 더그 에드워드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이 친구 얘기를 네. 더글라스의 애칭이지 더그 더그 에드워드 더그가 아니고 요 얘기를 해주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에드워드라는 이 친구는 구글에서 일을 했어요. 지금은 충분히 돈을 벌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야. 부자란 얘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오바마하고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연방정부 장학금, 사회간접자본,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렇게 투자를 지속하는 나라에 살고 싶다. 의회가 우리 부자들에게 수년간 큰 혜택을 줬던 세금 감면 이거 지속하려는 거 저를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또 받아요. 미국의 성공은 누군가가 교육 시스템에 투자하고 학교를 짓고 훌륭한 대학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성공한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내 친구가 이렇게 우리 에드워드가 이렇게 훌륭해. 오바마도 참 존경받을 만한 얘기를 했고요. 오바마는 친구 아니야? 바마도 내 친구지. 오바마니까. 낙수 효과가 아니라 분수 효과 이걸 좀 하자 결론적으로. 이게 구조를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재벌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덩치는 거다라는 인식을 좀 확고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돈 벌어봐야 우리가 지금 외환위기 이후로는 우리한테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낙수 효과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 사람들이 벌어간 거에서 떨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비정규직만 양성되고 이 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근데 지난 여름에 이제 제주도를 갔더니 올레길을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봤더니 야 이게 참 신기한 물건이더라고. 다니는 길마다 조그만 가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뭘 사 먹고 거기 민박집에서 사고 그 동네 식당에서 먹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대규모 막 신라 호텔이 롯데호텔 가면은 그 재벌들한테 퍼주는 건데 올레길 다니다 보니까 이 일반 가게들이 살아난 거야. 이런 식의 좀 밑바닥이 돌 수 있도록 그건 큰 돈은 안 들어요 사실은. 다양한 되게 좋죠. 그게. 그럼요. 바로바로 다양한 이런 내려가죠. 사람들이 건전한 이 산업 생태계만 만들어주면 자생적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올레길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밑바닥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거죠, 이제. 밑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 기다릴 게 아니고. 그게 분수 효과예요. 그렇죠. 그걸 분수 효과라고.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쫙 올라가서 한국 경제 전반이 튼튼해지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야 된다고 봐요. 네. 결론은 분수 효과. 자,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감시하고 꼼수를 밝혀내고 쫄지 않으면 차근차근 만들어질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내 생애 안에 될까? 될 거야. 만들어야죠. 자, 올해 안에 출발합시다. 그래, 출발하자. 자,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졸면 당한다. 왜 안 해? 그렇게 바꾸기로 했잖아. 계속 가는 거야? 가야지. 자,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졸면 당한다.